약물의 역사 세 번째로 통치와 노동력 증강과 보상으로 사용된 중독 약물들입니다. 중세 초기에 바이킹 전사들이 붉은 광대 버섯을 먹고 에너지가 솟아넘쳐 적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광폭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곰 가죽을 입었기 때문에 벌저커라고 불렸으며 무모하고 난폭한 행동을 가리켜 영어에서는 벌저크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광전사를 뜻하는 버서커도 환각 상태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유럽 고대 바이킹과 샤미족 문화에는 버섯을 술록에 먹여 그 오줌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 효과를 체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기원전 300년경 그리스 운동 선수들은 시합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나 신들과 모종의 신비한 교감을 이루기 위해 환각성 버섯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의 전차를 모는 전사들이나 검투사들이 시합에서 더 오래 견디고 중상의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 흥분제, 즉 각성제 등을 사용했는데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운동선수들이 극대의 힘을 얻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동화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형태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태환이 네비도라는 남성 호르몬 주사제인 스테로이드 금지 약물을 도핑한 것이 알려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박탈과 이후 경기 출전 금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특공대들에게 돌격정을 하사했을 뿐 아니라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히로뽕을 지급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주야로 일을 해도 졸음이 오지 않고 작업에 능률이 오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묘목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전후의 군사 물자로서 대량으로 비축되어 있던 히로뽕을 졸음을 쫓고 정신의 안정과 충만을 가져온다라는 선전 문구를 달아 일본 시장에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은 히로뽕 중독자가 급증하여 세계 최초로 각성제 중독이 사회 문제되었던 나라로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현대뿐 아니라 고대 남미의 잉카 제국에서도 코카잎의 사용이 노동자들의 노동 능력 향상과 보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언 연구가인 필립 민즈는 그에 져서 안데스의 고대 문명이란 책에서 잉카에서 코카는 많은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최대의 것이었다. 코카잎은 약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널리 대중에게 보급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남미의 인디오들은 근대 과학이 그 주성분의 분석을 성공하기 훨씬 전부터 코카잎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각성시키고 근육의 활동성을 높이며 다행감을 가져다 주는 작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야 문명은 환각성이 있는 버섯과 선인장이 사회적인 통일을 꾀하는 정치적, 종교적 의례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블랙푸트족은 농업을 소홀히 했지만 담배 재배만은 중요하게 여겼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향정신성 마약의 일종이었던 피툴이라는 작물을 열심히 재배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들은 향정신성 효과를 얻기 위한 특정 작물을 특별하게 재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물의 역사에서 네 번째로 문명 창조의 보조 수단으로 이해되는 중독 물질들입니다. 문명 발생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마약이나 향정신 약물을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NHK 방송국의 프로듀서였던 요시다 씨입니다. 그는 미래의 유산, 무언의 유적이 말하는 것이라는 프로에서 문명의 발상지를 구석구석 취재하고 난 후에 비로소 이런 특수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통의 주변이란 책 속에서 문명 창조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
중독 물질들을 추측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험난한 곳에서 훌륭한 문명이 생겨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항상 맴돌고 있었는데 이는 고통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는 너무 건조하여 완전한 불모의 땅이며 이집트 역시 결코 쾌적하다고 할 수 없는 곳이다. 쾌적한 곳에서는 고도의 문명은 생겨나지 않는다. 험난한 자연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으면 그것을 고통으로서 인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웅전한다. 그것이 문명 발생의 발판이 된다는 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모의 땅에서 고도의 문명을 만드는데 당하는 인간의 고생과 고통들을 코카인이나 그 어떤 각성 물질들을 통해 보상을 받고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창출하는 문화예술적 창의성을 만드는데도 기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1957년 잉카 문명이 남긴 창카이 유적 발굴에 종사한 고고학자 이즈미 세이이지 씨가 케추아족 인디오들이 코카잎을 복용하는 모습을 잉카 제국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색이며 비비면 거친 분말이 된다. 그들은 경단 크기의 그 코카 분말을 입에다 털어놓고 침으로 반죽하여 오른쪽에서 왼쪽 볼로 옮긴다. 코카잎을 이렇게 상용하는 습관은 모티카 시대 기원전 3세기부터 끊임없이 시행되어 온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고지대 인디오들 사이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이 알칼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씁쓸한 분말이 빚어내는 흥분은 그들에게 일할 의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무덤 속에서 솟아나오는 마귀를 떨쳐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마황입니다. 마황은 에페드라 성분이 있는데 1887년 동경 제국대학 의학부의 나가이 교수에 의해 발견되고 합성되어 에페드린이란 이름으로 감기약으로 개발됩니다. 이후 1923년부터는 진해 천식의 특효약으로 사용되었고 각성제로 오용 남용되었습니다. 마황은 오늘날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흥분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의 역사 5번째로 문화예술의 창작성을 높여준다고 믿고 사용하는 중독 물질들입니다. 슬픔이여 안녕의 작가 프랑스와즈 샤강이 자기의 약물 체험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으로서 코카인을 상용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1만 명은 될 거예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가 파리의 신문 르 주누날드 드 디망슈에 밝힌 바에 의하면 실존주의 기수였던 사르트르를 비롯하여 많은 작가들이 온갖 마약과 각성제에 의존하여 집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 타락론을 쓴 사카구치 안고와 오다 사쿠노스케 같은 사람들도 종전 직후 히로뽕의 도움을 빌어 집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카구치 안고는 1949년 2월 수면제와 각성제 중독 증상이 심해져 도쿄 대학병원 신경과에 입원 경력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광포하고 창란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며 1955년 향년 49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안젤로 마리아니라는 인물이 만든 음료수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는 탄산음료수에 코카인을 혼합한 음료로서 마리아니 와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음료수의 애음자 가운데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 머킨리,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작가 알렉산더 듀마, 에밀 졸라,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영국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작가 스티븐슨이 코카인의 각성작용을 이용하여 겨우 며칠 만에 위 작품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명탐정 셜록 홈즈의 작가 코넌 도일이 코카인 애용자로 유명합니다. 코넌 도일은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을 주인공 홈즈로 등장시켜 작품 속의 친구인 의사 왓슨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코카인 중독을
중독의 실상을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프로이트 역시 자신이 코카인 사용자인 것뿐 아니라 코카에 관하여라는 논문 속에서 코카인을 사용함으로 아편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실제 자신의 환자 치료에 코카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프로이트 자신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는 자신이 코카인 사용으로 인해 부비강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마침내 코카인 상용에 대한 자기 주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약물의 역사에서 6번째로 일반적 약물의 역사 개괄입니다. 일반적 약물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향정신 약물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합성될 수 있었는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고대시대 약물의 역사를 그리스를 중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약물 발달입니다. 일반 약물의 역사에서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합리적 경험적 지식이 중요시되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스 의학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히포크라테스와 디오스코리데스라고 불리는 디오클레스와 갈레누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 고전 의학파는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의학을 가르친 피타고라스 학파와 기원전 6세기경 예후와 일반적 처치를 중요시한 코스 학파, 그리고 진단과 분류를 발전시킨 기원전 7세기의 크니두스 학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세 학파 중에 코스 학파에서 배출되어 그리스 의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가문은 대대로 마법사 집안이었고 마법사인 아버지로부터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를 최초로 의학의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액설, 질병의 이해, 자연치유, 환자 인권에 관한 특별한 의학을 펼칩니다. 4가지 체액설은 혈액, 점액, 황담즉, 흡당즉으로 구분하였으며 질병의 원인보다는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 즉 질병의 고비가 되는 시기를 강조했으며 예후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질병보다는 환자 전체에 관심을 두었고 인간에게는 스스로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치료는 이런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근거로 식이요법을 중요시하였으며 식이요법이 실패하면 약을 쓰고 사열이나 수술 등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보조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환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등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현대까지 유효하며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가져야 할 필수 요인들로 진단, 예후, 관찰, 치료 등을 핵심으로 말하는데 이건 역시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스 의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 2번째로 디오클레스입니다. 디오클레스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의 군의관으로 원정간 각 나라의 약용식물, 동물, 광물 등을 연구하여 유럽 최초의 약학서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약물학이라는 5권짜리 백과사전을 집필하여 이후 오랫동안 약물학, 생약학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약물학 저서에는 600여 종의 약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의학의 대표적 인물 중 마지막 3번째인 갈레누스입니다. 로마에서 활동한 그리스 출신 의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갈레누스이죠. 그는 소아시아의 페르가몬에서 태어나 검투사의 담당 의사가 되었다가 로마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복통을 치료함으로써 인정을 받아 그 뒤로 황제 3사람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는 해부학과 생리학, 임상의학에 관해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당시 인체 해부를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실험 생리학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겨 실험 생리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립니다. 갈레누스는 기존의 체액설을 더 발전시켰는데요. 갈레누스의 영향은 중세까지 계속되어 거의 1000년 이상 유럽의 의학을 지배했다고 평가됩니다. 현대의학에까지 영향을 끼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신앙과 윤리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의학의 신 아폴로와 아에스 큘로피어스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의 신과 여신들의 이름을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다.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 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다. 필요하다면 그의 일에 필요한 것을 도와줄 것이며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겠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다. 교훈이나 강의, 다른 모든 교육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이 지식을 내 자식들과 그리고 나의 은사들에게 그리고 의학의 법에 따라 규약과 맹세로 맺어진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누구에게도 이 지식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할 것이다.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언도 하지 않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윤리적인 면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낙태를 조장하는 패사리를 여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청렴과 숭고함으로 나의 인생을 살 것이며 나의 의술을 펼치겠노라. 나는 함부로 수술가를 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다. 남성 혹은 여성, 시민 혹은 노예의 유혹을 멀리할 것이다. 나의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이든 나는 일생 동안 결코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것인데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누설하지 않겠다. 내가 이 맹세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때라도 이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으며 즐거이 의술을 펼칠 것이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근거한 의사선언문은 1948년 제네바에서 결의되고 현재까지 유효한 의사들의 사명윤리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일반적 약물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중세 시대의 약물의 역사입니다. 그리스 의학은 로마로 전해지고 유럽 전역에 보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바꾸려는 연금술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금술은 기원 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달한 것인데 고대 이집트의 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연금술은 실험에 중점을 두고 실온과 연결된 연구를 하여 현대 의학 기술의 기초를 구축하게 됩니다. 연금술은 약재의 화학적 조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화학자인 약사를 독립된 직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AD 754년경 바그다드에서는 정부 감독하에 사설 독립 약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가 무질서한 의료법을 개선하기 위해 아라비아의 의학 제도를 도입하여 1240년에 의학법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의사와 약사의 자격을 정하여 직무 분담을 엄격히 규제한 것인데 이 제도는 서서히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이 되었으니 유럽의 의학법이 우리나라보다 76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약물의 역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성을 존중하고 종교적 인습을 부정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운동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과학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43년 파도바 대학 교수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를 자주 실시하여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근대 해부학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1546년에는 독일인 발레리우스 포르두스가 뉘른베르크에서 약전을 발행합니다. 약전이란 의료에 사용되는 중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제법, 약의 모양, 성능, 품질 및 저장 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공공약전의 시초로 이후 유럽 각지에서 약전을 제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최초의 약전이 제정되었고 2017년까지 11차까지 개정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 이래 유럽에 여러 가지 식물이 반입되었는데요. 17세기에는 남아메리카의 페루로부터 키나 껍질이 전래되었습니다. 키나 껍질은 원래 페루 현지인이 약재로 사용하고 있었고 잉카에서는 예로부터 코카잎, 토근, 벨라도나 등과 함께 사용하던 것입니다. 키나 껍질은 해열 효과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진귀하게 여겨져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두가 천연물로 이용되었으며 약재의 제조는 연구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대 약학의 탄생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공업과 함께 과학도 현격한 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의 약물의 역사입니다. 보통은 19세기를 전후해 특정 목적이나 질병에 사용할 약물들이 개발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합성 약품을 만들게 되었고 양리학과 화학의 발전으로 합성 약품의 개발은 더욱 촉진되었기 때문입니다. 1803년 독일의 약사 제르티르너가 아편에서 모르핀을 단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후 그런 기술을 활용하여 아편에서 몰핀, 코데인, 테바인, 헤로인, 나르세인, 파파베린, 또 마전과의 마전종자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스트리키닌, 키나 껍질에서 퀴닌과 신코닌,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이 발견되고요. 코리쿰의 알뿌리에서는 코리친이 발견되는데 통풍 치료제, 또 씨 없는 수박을 탄생시킵니다. 커피콩에서 카페인, 담뱃잎에서 니코틴, 세멘시나에서 산토닌, 그래서 이것이 구충제가 됩니다. 벨라도나에서 아트로핀과 히오시아민, 이것은 안과 수술에 사용하는 동공 확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카잎에서는 코카인이 추출되어집니다. 1828년에는 독일의 화학자 벨러가
요소를 합성하여 이때부터 유기화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의학자 마장디와 그의 제자 베르나르는 실험생리학 분야의 개척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파스테르와 코우가 세균학을 확립하고 아산화질소와 에테르가 지닌 마취작용이 발견되었으며 제멜 바이스와 리스터가 소독법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양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미 데 베르크가 1883년 양리학의 기초를 저술하여 약물, 동물의 작용을 밝히게 됩니다. 이때 진통해열제, 수면제, 마취제, 풍진 백신, 공습병 백신 등이 세상에 나와 도움이 되었지만 문제는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도 합법적으로 광고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판매되던 안타까운 약물의 역사를 가진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19세기 약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유기합성화학과 양리학의 발전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유럽에서는 눈부신 합성의약품의 개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1868년에 협심증 치료제로 아질산 아밀이 발견되고 1867년에는 수면제로 수아 클로랄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해열제로는 버들 속의 식물이 예로부터 사용되고 왔는데 이것에서 살리신을 분리하여 살리신이 살리신산의 유도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살리신산의 해열작용을 이용하여 1899년 아스피린이 만들어집니다. 이 밖에도 아세트 아닐리드, 페나세틴, 아미노피린 등의 해열제가 차례로 만들어졌으며 수면제로는 술포날, 바르비투르산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천연의 초급 목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다시 석탄 타르를 원료로 하는 합성 약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면 역사상 최초로 수술이 고통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마취성 물질이 개발되는가 하면 몇몇 질병들은 백신을 투여함으로써 실제로 예방이 가능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1796년 제너에 의해 만들어진 풍진 백신이나 1885년 파스테르가 만들어낸 공수병, 즉 광견병 백신 등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의약품들이 개발되어 바야흐로 의술의 역사에서 현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약물의 역사에서 안타깝게도 현대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들이 개발되고 1890년대가 되어서는 그런 약물이 어떤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부작용을 아무도 모르는 채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하고 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약물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었고 아편 같은 물질이나 코카인, 헤로인 같은 온갖 각성 물질 등이 합법적으로 광고됐을 뿐 아니라 값이 저렴하여 행상이나 상점에서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약물의 역사에서 아편 드링크, 헤로인 치료, 코카인 상품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아편을 음료로 마시느냐, 흡연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평가되는 시기였습니다. 1875년 미국에서 아편 흡연은 금지하면서 아편을 드링크 형태로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시 미국 서부의 노동자로 유입된 중국인들이 아편을 흡연하는 것에 대한 반중국 정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헤로인이 아스피린처럼 흔한 질병에 전적으로 안전한 치료제로 선전되고 있어서 신생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약물에 혼합된 아편을 복용하는 꼴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헤로인에 의존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편과 마찬가지로 코카인 또한 유럽과 북미에 널리 퍼졌고 음료수 형태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었습니다. 1880년대 중반에 화이자의 전신인 파케 데이비스 앤 컴퍼니에서는
코카인과 그 원료인 코카를 코카잎 담배와 시가, 코카잎 흡입제, 코카 강심제 및 주사용 코카인 용액 등 10종류 이상의 코카인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습니다.